사회에서요, 그런 일은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부의 고민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불임 부부, 뭐 난임 부부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아마 그런 가정에 닥친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최단비 변호사님이 대체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 남편과 아내가 1985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이가 생기지 않나 원인을 알아봤더니 남편이 무정자증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고민 끝에 1993년에 다른 사람의 정자로 시험관 시술을 받아서 아이를 낳기로 하고요. 첫째 아이를 낳아서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아이까지 낳았군요. 아하.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4년 만에 네. 자연적으로 둘째 아이가 임신이 된 거예요. 어허.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둘째 아이도 낳고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시청자분들 중에 그래서 어쨌다는 거 여기까지는 정말 그 힘든 가정에 정말 한 줄기 빛이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텐데 이거 뭐가 문제일까요, 대체? 근데 이 부부가 이제 살다가 보니까 이제 불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화가 생겨서 2013년도에 가정 불화로 이혼 소송을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 소송을 하는 과정에 네. 남편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뭘까요? 바로 무정자증이 나와서 자연적으로 임신을 한 줄 알았던 둘째 아이가 알고 봤더니 아내의 외도로 생긴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것을 알게 되고 나서 남편이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모두를 상대로 해서 이 아이들은 나의 친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친생자 관계 무존재 확인해소를 제기를 했고요. 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남편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이 친생자가 맞다라는 판결을 내렸고요. 결국은 대법원이 이 사건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하면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야, 대법원이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공개 변론을 아무 때나 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지금 최단비 변호사 말씀처럼 이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미치는 파장이 크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만 고심 끝에 공개 변론을 여는데 자, 그런데요. 친자를 주장하는 이 자녀 측 그게 일단 그 입장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아빠란 사람은 이 아이들 둘 다 내 자식이 아닙니다. 그 소송을 걸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열었어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저도 이제 뭐 아내 편, 즉 자녀 편에 들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현행법을 보시면 혼인 중에, 즉 결혼 중에 태어난 아이는 그 사람들의 아이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 추정을 번복을 하려면 친생 부인의 소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2년 안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2년이 지나버리면 이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의견 제출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의 복리가 현격하게 침해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에게 이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면은 자녀가 얼마나 불행해질 겁니까? 네. 그런 점을 근거로 해서 현행법을 유지를 해야 된다. 네. 2년이 지나면은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아버지의 소송은 기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지금 앞서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 설명 중에 충격적인 이 반전의 내용 드러난 게 첫째 아이는 부부가 합의하에 이 다른 사람의 정자를 제공받아서 시험관 수술로 아이를 낳았고 자식으로 등재를 했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이는 혼외 관계, 부적절한 관계로 아이를 낳은 게 알았잖아요.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면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게 이제 친생 추정이라고 인철 변호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친생 추정이 굉장히 옛날에 이제 생긴 법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전자 검사 기술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누구의 아이라고 정해주지 않으면 법이 정해주지 않으면 가정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아빠가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의심을 하고 이렇게 하면 가정이 제대로 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가 태어나고 둘이 엄마와 아빠가 반드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상태. 예를 들면 판례에서는 남편이 교도소에 그 당시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해외에 파견이 돼서 한국에 아예 들어오지 않았다거나 이럴 때에만 친생 추정을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침 드라마만 봐도 한 해에 네. 머리카락을 뽑고 유전자 신청하고 바로 내 아이가 아니다 나온단 말이죠. 아하. 굉장히 빠르게 시대는 변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는 유전자 검사를 하면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친생 추정의 예외를 반드시 동거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과학으로서 알 수 있는 것들까지도 포함을 시키자라는 취지로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라는 것이 네. 새로운 아버지 쪽의 이제 근거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요, 이 두 아이는 첫 번째 아이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합의하에 다른 남성의 정자를 제공받아서 이 시험관 수술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는 혼외 관계, 이 아내분의 혼외 관계,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을 하게 돼서 자식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이 소송 과정에서 이 유전자 검사를 해봤겠죠. 그런데 뭐 첫 번째 아이는 그런다 쳐요. 어차피 다른 사람 정자니까. 근데 둘째 아이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았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할 거예요. 첫 번째 아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둘째 아이는 친자가 아닌 게 확실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근데 법원에서는 그래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을 했기 때문에 친자로 어허. 인정했어요. 왜 그러느냐? 네. 그건 이렇습니다. 자, 이 아이가 이제 자신의 아이로 알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출생신고까지 했습니다. 네. 그럼 법적으로 무슨 효력이 생기냐면 입양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입양과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럼 입양이라고 계속 친자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나중에 파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파양 사유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특별히 잘못을 해야 돼요. 뭐 부모한테 폐륜행위를 한다든지. 근데 그런 행위가 없었고요. 또 이 남편은요. 이 자신의 무정자증이고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으면 알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 사건을 좀 아는데 이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하. 교통사고를 당해서 혈액형 검사를 하잖아요. 아하. 아버지 혈액형이 달랐습니다. 아. 부모와 혈액형이 다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수년째 이 남편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한 거 아니냐. 아. 자, 이 법원에서는 이 아내 측, 자녀의 편을 드는 큰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의 성질의 원칙. 그게 뭐예요? 근반환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사람은 신의에 성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반환의 원칙은 뭐냐면 선행이 예전에 했던 말을 번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무정자증 시험관 수술했을 때 남편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병원에서는 그 남편과 아내가 동의를 해야만 시험관 수술을 인정해 주거든요. 남편이 동의했는데 이제 와서 왜 자신의 아이라고 안 하느냐. 그거 둘째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동안 친자처럼 키웠는데 네. 왜 이제 와서 친자라고 아니라고 하느냐. 신의칙 원칙이 위반된다. 이렇기 때문에 친자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이 일어서 이제 양측 팽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표현 중에 김동철 원장님, 아이를 보호하는 것을 재판부도 상당히 중시하는가 봐요. 앞서 1심과 2심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실 아이가 지금의 현재의 문제도 사실 양육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아이가 커가면서 정체성 혼란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본능적인 정체성 때문에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아이 자체가 정체성에 대한 모호한 것들을 갖고 있다면 아마 한 사회인으로서 성장을 하지도 못할 것이고 발전을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런 네. 부분에서 아마 이제 법적인 어떤 이제 그 근거를 마련해서 아이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네. 차원도 얘기했을 것이고 네. 혈족으로서의 또 가족으로서의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네. 이 아이도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복리적인 이제 측면에서도 아마 법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중에 여전히 이 갸우뚱 궁금증 갖고 계신 대목이 그걸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부가 합의하에 다른 남성의 정자를 제공받아 낳은 아이는 그렇다 치자, 자신의 자식으로 볼 수 있다 치자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 아내의 부적절한 관계로 낳은 자식을 이 남편이 이제 와서 내 자식이 아닙니다라고 소송 거는 부분은 법원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갸우뚱하실 것 같은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 부분은 진짜 어떻게 짚어야 돼요? 남편은 이 부분에서 억울할 수 있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 신의 측을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신의 측은 첫째 아이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네. 첫째 아이는 동의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입양에 대해서는 이제 2심이 둘째 아이를 입양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이제까지 판례들이 입양을 인정한 예는요. 내가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줄은 알아요. 근데 우리 사회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이 아이를 정말 입양을 하면 입양한 아이라고 꼬리표가 붙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친자식인 것처럼 친자식으로 등록을 합니다. 소위 호적에 올린다고 하죠. 이럴 경우에 친생자 관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입양을 인정하는데 이 사례는 좀 달라요. 이 아빠는 정말 자기 아이인 줄 알고 자기 아이로 등록을 한 거거든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이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친생 추정이 여전히 남아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의문입니다. 과연 이 둘째 아이와 이 아버지를 계속해서 가족으로 묶는 법원의 판결이 정말 이 가정을 보호하는 것인지. 아하. 이제는 이 아버지는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법으로 이렇게 친자관계라고 묶어놓으면 진짜 아빠와도 친자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외도를 해서 진짜 아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는 이제는 신뢰관계가 깨진 아빠 말고 진짜 아빠와 친자관계를 맺고 싶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어리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법원이 이렇게 신뢰가 깨진 가족을 단순히 법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두는 것이 정말로 가족과 아이를 위한 것인지는 예외를 인정해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지 네. 법의 원칙을 계속 고수하는 것이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치 변호사님 말씀 네네. 맞죠. 이제 남편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네. 저는 무엇보다도 자녀의 입장에 생각해봐. 자녀의 복리. 자녀들은 얼마나 황당해요. 갑자기 자신들이 사랑이던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너 내 아이 아니다. 자녀들이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첫째 같은 경우에는 친부를 찾을 수도 없고요. 둘째 같은 경우는 친부를 찾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친부가 제대로도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친부가 이 사람의 남편이 알 수 있었다니까요. 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아니 무정자증이 어떻게 정자증이 됩니까? 아이가 생겼으면은 될 수도 있겠죠. 심각한 가능성이. 하지만 그러면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봐야죠. 자신이 정말 그게 정자가 생성이 됐는지. 그것도 안 하고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그동안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묵인했다는 것은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남편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혼하니까 네. 이제 부부간의 사이가 나빠지니까 친자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최단비 변호사님 이제 와서 친자가 둘 다 아니라고 이 소송을 제기하는 남편의 심리에는 혹시라도 아내와 이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양육비나 어떤 위자료 관련 부분이 있잖아요. 혹시 그러면 두 자식이 친자가 아니라고 즉 선을 그어야지 위자료나 양육비 이런 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물론이죠. 이혼을 하면은 양육비도 관련이 있고요. 정말 크게 보면은 상속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와 전혀 혈연 관계가 엮이지 않은 아이들에게 내가 평생을 일군 내 재산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아빠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이 어머니 쪽이 너무 아버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가진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진짜 아빠를 알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아이를 대리해서 진짜 아빠한테 친자관계 확인 소송을 또 하면 되거든요. 인지청구를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지금 자신의 아이가 아닌 아버지에게 그것도 결혼의 신뢰를 다 파탄을 내고 몰래 속이고 다른 남자 외도를 해놓고 아빠에게 이제 와서 소송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라고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것은 저는 좀 너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요.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할 정도니까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지금 재판부도 이 사안에 대해서 뭔가 섣불리 결론 내는 게 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전문가들을 다 불러서 공개 변론을 했다라는 것은 재판부에서도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또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아마 늦어도 그런데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선고가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김기혁 아나운서 대법원이 이제 공개 변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의견을 참조했을 텐데 그럼 언제 최종 선고를 낸다는 거예요? 예,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옆에서 이인철 변호사님, 최단비 변호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좀 수긍하는 대목도 있어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인철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시면 맞는 것 같다. 또 최단비 네. 변호사님이 팔랑귀 되면 안 되는데. 네. 예,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옆에서 듣는데도 헷갈립니다. 하지만 네. 어쨌든 결론은 나게 결론 내야 될 되어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죠? 예, 네. 대법원은 해당 변론을 참고해서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최종 선고를 그러니까요.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벌써 올 하반기라는 것은 아직도 몇 달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대법원도 이게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클 걸 예상하기 때문에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어떻게 결론할지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